이제 유한책임회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립에 관한 문제고요. 1번 문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2인 이상의 사원이라고 하지 않았죠?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은 1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정관에는 어떤 것들을 적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사원의 성명 등이 이제 정관에 적히게 되는데요. 이때 정관기재사항 중 업무집행자의 성명도 정관기재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립 시의 업무집행자는 설립 시뿐만이 아니라 이후의 업무집행자도요 전부 다 정관기재로 선임이 되는 것이에요. 유한책임회사의 기관은 정관기재로서 선임이 된다. 다음 법인인 경우에는 성명이 없잖아요. 그 명칭을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호를 포함하는 것이죠. 자,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유한책임회사는 법인 업무집행자가 인정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다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 변경은 총사원의 동의로서 하게 됩니다. 다음, 사원은 금전 그 밖의 재산만을 출자할 수 있고요.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또한 유한책임사원이죠. 유한책임사원은 신용인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어요. 다음 5번, 사원은 정관 작성 후 설립 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렇죠. 그 밖에 재산의 출자 전부를 이행하여야 됩니다. 자, 한명합자 회사에서만 출자의 이행기를 따로 정할 수 있고요. 나머지 주식회사, 유한회사, 그다음에 유한책임회사는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본 충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자 이행을 전부 하도록 강제하고 있어요.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설립에 관한 내용이죠. 1번 지문. 유한책임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일정한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로 설립 등기로서 성립하게 되고요. 2번 지문. 자, 어떤 것들을 등기하느냐. 회사는 사원의 성명 등을 등기하게 되고요. 다음에 업무집행자의 성명 그리고 법인이라면 그 명칭을 등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명칭과 주소를 등기하게 되는데 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 업무집행자의 주소만을 등기하고요. 그 외의 업무집행자들은 주소까지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성명까지만 등기하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 모든 회사가 똑같아요. 모든 회사가 주식회사다 그러면은 이사의 성명은 모두 등기가 돼요. 그런데 이사의 주소는 대표이사의 주소만이 등기가 됩니다. 등기는 대외적으로 아무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소까지 오픈되면 좀 굉장히 민감하니까 대표이사 또는 한명합자 회사라면 대표 사원의 주소만이 등기가 돼요. 모든 회사 똑같습니다. 다음 3번 질문.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과 업무 집행자에 하나요. 그다음에 잠깐만. 사원의 성명은 등기사항이 아니잖아 이거. 그렇죠. 요거 2번 지문 틀린 지문이에요. 착각했습니다. 사원의 성명 등은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정관에만 기재를 하고 사원의 성명과 주소를 다 등기해버리면 우리 회사 사원들이 누구고 어디 사는 놈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너무 민감한 상황이니까 이건 정관 기재만 하고요. 등기는 하지 않아요. 다음 3번 질문.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과 업무집행자에 하나요. 다음에 설립의 취소는 모든 회사가 똑같죠. 취소권이 있는 자에 하나요. 성립 후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고요. 다음 4번 질문.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했을 때 그 채권자는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서 회사 설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회 설립 취소에서 주식회사를 제외하고는 다 인정됩니다. 사회 설립 취소의 소가 주식회사 제외하고는 다 인정이 돼요. 다음 설립 무효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이라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한명회사 규정이죠. 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대해서는요. 정관이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내부관계는 한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것을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가지고 최근에도 나왔거든요. 유한책임회사 아닙니다. 한명회사예요. 유한회사 아닙니다. 유한회사 아니고 한명회사입니다. 다음 2번 질문.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 동의로서 업무집행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서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집행사원이라는 것은 사원이자 동시에
업무 집행자란 뜻이에요. 유한책임회사는 이 업무 집행자란 기관이 사원이 아닌 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집행자 사원이자 동시에 업무 집행자가 되었을 때 그때 업무 집행 사원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분 양도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고요. 반대로 업무 집행 사원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은, 그러니까 업무 집행자가 아닌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자회사에서의 무한책임 사원의 지분 양도와 유한책임 사원의 지분 양도랑 구조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4번 질문. 업무를 집행한 사원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업무 집행자가 사원이 아닌 자로만 선임된 거예요. 업무를 집행한 사원이 없는 경우, 업무 집행자가 사원이 아닌 자로만 선임되었을 땐 사원의 지분 양도는요, 무조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5번 질문. 사원의 지분 양도에 관한 사항은요, 정관으로 제한을 할 수 있어요. 정관의 지분 양도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사원의 지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사원의 지분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전적 담보인 입질, 그 다음에 사후적 담보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다음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다. 자, 유한 주식회사는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자기 주식 취득하거나 특정 목적의 경우로서 자기 주식 취득했었고요. 유한회사는 무조건 특정 목적으로만 자기 지분을 취득할 수 있었고요. 유한책임회사는 자기 지분 취득이 금지입니다. 자기 지분 취득이 그냥 금지예요. 다음 3번 질문. 유한책임회사가 지분을 취득했을 때, 자, 어쩔 수 없이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합병 등의 경우가 그러겠죠. 예를 들면 뭐 합병 등의 경우로 불가피하게 취득을 했다면 그 지분은 지체 없이 처분해야 된다? 아니요. 취득과 동시에 즉시 소멸한다고 봅니다. 즉시 소멸한다라고 봐요. 이 소멸이 일종의 무상감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의 감소 없이 그 지분만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원들의 지분이 실질 가치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본금의 감소는 없는 지분의 소멸이라고 본다 이거죠. 다음 4번 질문.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이 사망을 하면 퇴사한다? 네, 퇴사합니다. 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유한책임 사원이죠. 이름 그대로. 하지만 그 사성파가 퇴사 사유예요. 한명회사 사원과 똑같습니다. 사성파로서 퇴사한다 이거죠. 한명회사 사원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다음 몇 번 문제입니까? 3번 문제 한 페이지 넘어가야 되나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요. 자, 3번 문제 1번 질문.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중 그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자로 정해야 된다? 아니요. 사원을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도 있지만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자, 1인 또는 수인의 업무집행자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원이 아닌 자도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물적회사와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이사다. 주주가 아닌 자도 이사로 뽑을 수 있듯이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도요, 사원이 아닌 자를 뽑을 수가 있어요. 다음, 한 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했을 때 이 업무집행자가 각자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겠죠. 그러니까 업무집행자는 당연히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당연히 가지는 것입니다. 사원이건 아니건. 다음, 각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에 관해서, 자,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다면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 의권도 무조건 가지고 있겠지요. 그럼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자 과반수의 결의로서 고냐 스톱이냐를 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자, 업무집행권에 대한 다른 정함을 한다면, 그러니까 업무집행자 중에서 공동 업무집행자를 정하는 경우가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집행권에 대한 다른 정함은 정관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총사원 동의로 할 수가 없죠. 자, 총사원 동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정관으로 공동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다음 5번 질문.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은 그러면 어떤 권한을 가지느냐? 마치 합자회사의 유한책임 사원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연도 말에
이제 회사의 회계장부 등을 감시할 수 있게 되는데 부득이하면 영어면도 말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지만 이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돼요. 자, 277조 합자회사 유한 책임사원의 감시권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4번 문제, 업무집행자에 관한 내용이네요. 1번 지문.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면 동종영업 다른 목적의 다른 회사의, 요게 좀 특이합니다. 업무집행자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2012년도에 도입을 한 규정이죠. 그러니까 신규 도입을 하면서 요거 추가한 거예요. 이사 또는 집행임원 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집행임원도 추가했죠. 그러니까 요 규정이 먼저 도입되고 2012년도에 요거 업무집행자 만들면서 요 규정들을 추가했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여기서의 키워드는 사실 이거예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라는 거, 그리고 업무집행 사원이 이러한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 요게 좀 키워드입니다. 다음 업무집행자가 자기거래 금지 의무 부담합니다.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죠.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서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고요. 다음 업무집행자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히 부정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면 법원은 각 사원의 청구로서 업무집행 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데, 만약에 사원이 아닌 업무집행자의 경우라면 그냥 실직자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사원인 업무집행자라면 업무집행자 자격만 박탈하고 사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에요. 자, 다음은 4번 질문 봐야 되죠. 자, 법원의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업무집행자의 직무대행자 규정이 이제 업무집행자에게 적용이 되고요. 이러한 직무대행자는 원칙 통상 업무에 한해서만 할 수 있지만, 다만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면 그렇지 않죠.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면 통상 업무 이외의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업무집행자는 정관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그의 선임과 해임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제명 이런 업무집행자 권한 상실 선고가 있게 된다 그러면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정관이 자동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외의 경우라면 법원의 판결 이외의 경우로서 업무집행자를 선임한다면 총사원의 동의로서 정관을 바꿔야 되겠죠. 자, 다음은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법인인 업무집행자에 관한 설명이네요. 자, 1번 질문. 법인인 업무집행자에 대해서는요, 그 법인에서 우리 법인 대신 실제로 발로 뛰어 일할 자, 그래서 그 법인은 직무수행자라는 것을 선임하고요. 이러한 직무수행자는 요 업무집행자인 법인이죠. 업무집행자는 요 법인이 업무집행자예요. 얘가 업무집행자고, 요 직무수행자라는 애는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따라서 이 대리인에 대한 것은 등기까지는 하지 않고요. 그냥 다른 사원에게 알려만 줍니다. 통지 정도만 하는 거예요. 얘는 등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업무집행자가 법인 명칭이 등기되는 것이고, 직무수행자의 성명 등은 등기까지는 하지 않는다. 다음, 이러한 직무수행자의 의무는 어떻게 되느냐? 직무수행자는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업회피 의무 같은 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질문은 틀렸어요. 경업회피 의무는 요 직무수행자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법인이 업무집행자가 된다 그러면 그 유한책임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법인이 그 A라는 회사가 유한책임회사다, ALLC다. 그러면 여기에 B,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가 업무집행자가 된다. 그러면 요 B 주식회사랑 요 ALLC랑 동종업계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거죠. 동종업계니까 이런 식으로 출자를 해가지고 합작회사를 차린다든지 이런다고. 그러면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든지 아니면 이사 같은 애들이 직무수행자로 선임이 돼서 올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만약에 경업금지 의무가 있다 그러면 비동종영업 목적 다른 요 회사의 이사 같은 애들이 직무수행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업금지 의무는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동종영업을 가지고 있는 어떤 법인이 자신의 회사의 이사 등을 직무수행자로 보낼 수 있도록 경업회피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거래 금지 의무는 굳이 배제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직무수행자에 대해서 요 자기거래 금지 의무는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지만 그 유한책임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자기거래 금지 의무는 부여합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4번 질문. 둘 이상을 공동 직무수행자로 정했을 때 그 전원의 동의로서만 업무집행을 하도록 하는 그 업무집행자에 대한 규정을 직무수행자에게도 적용을 하고요. 여러 명의 직무수행자가 있을 때 그 이의권 행사하는 것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보시고요. 자, 다음은 유한책임회사의 외부 관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사원의 책임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자 금액을 한도로 한다. 유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사원이 아닌 업무집행자도 유한 책임회사를 대표한다. 대표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고요. 다음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이라면 자, 대표권에 대한 정함을 따로 할 수 있죠. 원칙은 각자 대표지만 대표권에 대한 다른 정함을 할 때에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집행자 중 일부만을 대표 업무집행자로 정하는 것이죠. 다음, 자, 업무집행자에 대한 대표권에 대한 다른 정함으로서 공동대표를 정할 수도 있죠. 그 공동대표에 대한 다른 정함도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공동대표를 정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수인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 자, 제3자의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의사표시 수동대표는 아무나 한 사람한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권한이 있는 자 중 1인 아무나 한 사람한테 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2번 문제. 외부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1번 질문.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에 모든 행위할 권한이 있다. 다음에 이러한 권한을 제한하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모든 회사가 똑같습니다. 다음에 불법 행위에 대한 회사의 연루 책임 규정도 모든 회사가 다 준용하고 있고요. 다음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이 아닌 업무집행자를 포함하여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업무집행자와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게 되면 그러면 다른 업무집행자 과반수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하니 아니요.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입니다.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지요. 결국에는 자, 회사와 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간의 소송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나 업무집행자가 없다면 결국에는 유일한 대표 업무집행자, 회사의 유일한 대표 업무집행자, 이게 사원이건 비사원이건 똑같습니다. 와 그 유한책임회사 간의 소송의 경우에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서 대표 사원을 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사원은 회사에 대해서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외제기 대표 소송 규정이 유한책임회사에도 있어요. 대표 소송에 대해서 각 사원이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소수 사원권 같은 것이 이 한명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에는 없습니다. 다음 4번 사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내용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 자, 사원의 성명 등이 정관기재 사항이니까 사원의 신입사원의 가입에 정관 변경이 필요하고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다음 2번 질문. 사원의 가입은 정관을 변경한 때 효력이 발생하나? 자, 원칙 정관이 변경한 때 사원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 자가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 전부 일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돈 낼 때까지는 사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행을 마친 때, 납입 또는 이행을 마친 때 사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출자가 이행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정관이 변경되었을 때 사원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다음 3번.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할 때에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 회사가 있을 것인지 정하지 않은 때에는 사원은 6개월 전 예고하고 영업연도 말에 이를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명회사 사원의 퇴사 규정 중에서요, 부득이하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유한책임회사에서는요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면 언제든지 규정이 없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무조건 영업연도 말 퇴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래도 유한책임회사는 유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내부의 재산을 그대로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득이해도 결국에는 영업연도 말에 결산한 다음에 퇴사하라는 것이에요. 이 물적 회사, 유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니까 언제든지 중도 퇴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6개월 전 예고하고 영업연도 말에 결산한 다음 퇴사라는 의미로 부득이 언제든지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유한책임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되었다면 이 퇴사한 이후에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하는 규정, 유한 한명회사의 규정 그대로 준용하고 있고요. 다음, 사원의 퇴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1번 지문. 사원이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자, 출자 의무 불이행 제명사유고요. 그 다음에 경업금지 의무 위반 제명사유고요. 자기거래 위반은 제명사유 아닙니다. 자기거래 위반은 제명사유가 아니에요. 다음에 업무집행 또는 대표를 함에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그 다음에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다음에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자, N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자, 회사는 자, 제명 선고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서 제명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제명은 사원 자격 박탈이기 때문에 각 사원이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거쳐서 청구하는 것이에요. 다음, 퇴사 사원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금전으로만 받는 것이지 이거를 뭐 굳이 그 밖에 재산, 현물로서 환급할 이유는 없겠죠. 금전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지문.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 금액은 퇴사 사원의 퇴사 시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서 정한다. 무슨 말이야? 그렇죠. 평가해서 그 출자 환급 금액을 그때그때 정하라는 것이지요. 다음 4번.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자, 그 사원에 대해서 6개월 전 예고하고 영업연도 말에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는데 다만 꼭 이렇게 해야지만 갚는 놈이 있죠. 그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의 퇴사 예고는요. 그 사원이 갚아버리거나 아니면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했습니다. 한명회사 규정 그대로예요. 다음은 3번 문제 한 페이지 넘어가야 되나요? 잠깐만 3번 문제? 3번 문제.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유한책임 사원의 회사의 채권자는 퇴사하는 사원에게 환급하는 금액이 자, 환급하는 금액이 잉여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퇴사하는 사원에게 환급하는 금액이 잉여금을 초과하게 되면 자본금의 감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자본금은 회사의 순자산은 자본금 플러스 잉여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잉여금을 초과해서 환급을 했다는 것은 순자산 중에서 자본금의 유출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본금의 감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자본금의 감소에 대한 그렇죠. 채권자 이의, 회사의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사는 잉여금을 초과한 지분 환급이 있는 때로부터 자, 그러니까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는 것이죠. 결의일로부터 2주간 내처럼 자, 요런 자본금의 감소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주고서는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따로 이를 최고하게 됩니다. 232조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해당 채권자가 이 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요 지분 환급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요. 이를 제출한다면 변담신으로서 안심을 시키는 것이죠. 자, 이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다면 변담신, 변제, 담보 제공, 신탁으로서 안심을 시킨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채권자 보호 절차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한책임회사에는 뭔가 의미를 알 수 없는 규정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예요. 지분을 환급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튼 좀 유명한 교수님 책을 봤을 때에는 회사에 유동자산이 많아서 현금이 많아서
지분을 조금 잉여금을 초과해서 환급하더라도 채권 변제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다라고 본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본금이 500원, 잉여금이 200원이었는데 자, 300원을 환급한 거야. 근데 현금이 한 5,000원 정도 있는 거지. 그러면 유동자산 풍부하니까 조금 지분 잉여금 초과해서 환급하더라도 뭐 회사의 채무 변제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채권자에 대하여 회사는 변담신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는 제기할 수 있어. 이의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이자에게 변제, 담보 제공 신탁 규정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32조 변담신에 관한 232조 3항만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1항과 2항, 요 이의제기에 대한 규정과 그 다음에 요 승인 간주에 대한 규정은 준용해. 그런데 3항 변담신 규정만을 배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회사의 유동자산이 풍부하니까 오케이 이의 제기했어도 당장 뭐 안심시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에요. 자, 다음 회계 등에 관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유한책임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 공정 타당한 회계 관행에 따른다.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고요. 2번 질문. 업무집행자가 이제 이런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게 돼요. 이사처럼요. 그래서 결산기마다 대차주표 등의 이제 재무제표 등을 이제 작성하게 되고요. 자, 이러한 재무제표를요. 유한책임회사는 본점 5년, 지점 3년간 비치합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이렇게 지점 비치 규정이 있는데 유한회사는 본점 비치 규정밖에 없어요. 그럼 이 법이 미비합니다. 다음 4번 질문. 사원과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그렇죠. 사원과 회사 채권자는 이러한 재무제표 등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가 가능하고요. 다음, 사원이 출자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으로 한다? 아니요. 이 준비금 규정이 유한책임회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출자한 금액은 그대로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사가 영업을 통해 번 것이 이제 잉여금으로 되어서 자본금과 잉여금이 합쳐져서 순자산이 되는 것이죠. 다음 2번 문제. 자,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변경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 네, 자본금이 정관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자본금의 변동에는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음 2번 질문.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의 감소에는 채권자 이의 절차, 유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 자본 충실이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을 감소하더라도 감소 후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액 이상인 경우, 원래 순자산은 자본금액 이상이잖아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감소 후의 자본금액이 순자산 이상인 경우,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 채권자 이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자 어디 갔어? 아까 적었던 거. 순자산은 자본금 플러스 잉여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부등호가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잉여금 빼면 이렇게 자본금이 순자산보다 더 클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런 경우라면 자본금에 잉여금이 더해졌던 게 아니라 결손이 있었던 경우라면, 이런 경우라면 자, 요 결손이 이렇게 넘어가게 요걸 지우면 결손이 있었던 경우 요걸 지우면 순자산보다 자본금이 더 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결국에는 자, 감소 후의 자본금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란 결손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자본금의 감소가 결손을 메꾸기 위한 결손 보전 목적의 감자인 경우지요. 우리 주식회사에서도 결손 보전 목적 감자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죠. 따라서 채권자 보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다음 4번 질문. 유한책임회사는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을 뺀 액을, 이게 잉여금이죠. 결국 잉여금을 한도로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위법배당이 되는 것이죠.
이 한도를 위반하여 이익여금을 분배한 경우, 즉 위법 배당이 된 경우죠. 그러면 위법 배당에 따라서 채권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 배당 반환 청구 규정이 유한책임회사에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기타 회사에 관한 문제는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 외국 회사는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뭐 풀어보실 분은 풀어보시고요. 기타 회사 내용은 모두 마쳤고요. 이제 저기에 상행위 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계사 시험범위죠. 자, 상행위 편 합자조합으로 갈게요. 자, 합자조합은 우리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뭐 최근 기출문제를 보면 한 2번 정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개정된 이후에 2012년도 개정 이후 10년간 한 2번 정도 나온 적이 있고요. 한 3번? 뭐 다 치면 한 3번 정도? 아무튼 합자회사를 공부하고요. 합자회사와 다른 점들을 중심으로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조합원, 이것을 무한책임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음,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서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 출자를 해요. 그리고 나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익명조합과 다른 점인데요. 익명조합의 경우는 영업자의 단독영업으로 보는 반면 합자조합은 유한책임조합원과 무한책임조합원의 공동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번 지문.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간 내 조합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일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되는데 이 합자회사와 다른 점은 이 등기가 조합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성립 요건이 아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잖아요. 등기하기 전에 이미 합자조합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의 등기는요,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등기사항은 기본적으로 뭐 합자회사의 등기사항과 굉장히 유사해요. 다음 3번 지문. 합자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합자회사랑 똑같죠.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처럼 업무집행조합원의 지분양도는 유한책임조합원을 포함하여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하지만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어떨까요? 이건 좀 강조하겠습니다. 이게 합자회사와 많이 다른 점이기 때문이에요.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 양도는요, 정관에 정한 바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죠.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정관의 정함에 따라 이를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가 아니라,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합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다 이거죠. 정관이 아니지. 조합계약 미안합니다. 조합계약이라고 불러요. 정관이 없죠. 조합이니까. 조합계약의 정함에 따라서 니들 마음대로 양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음, 무한책임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조합원 전원이, 어느 한쪽이 전원이 퇴사하게 되면 조합은 자동으로 해산을 합니다. 다만 남아있는 무한책임조합원이나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켜야 돼요. 새로운 조합원을 가입시켜서 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합자회사랑 똑같은 규정이고요. 다음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관한 문제네요. 자,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 이거는 합자회사의 대표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합에 대한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은 기본적으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다면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서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다면 즉시 그 행위를 중지하고, 총조합원 과반수 아닙니다.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지요.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서 고니아스도 비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함량합자회사에서도 똑같았죠. 업무집행권이 있는 사원에 대해서만 이의권과 고니아스도 비냐에 대한 결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죠. 다음,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은 함량회사 사원의 책임과 그 내용이 같다. 무한책임 사원을 그대로 따라하고요. 다음, 합자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원.
자, 재판상 재판에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권한에 대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뭐 일반적인 회사와 똑같은 규정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은 경업금지 의무와 그다음에 자기거래 금지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합자조합의 유한책임 조합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질문. 유한책임 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해서 조합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출자가액에서 이행한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 그러겠으니까 합자회사 유한책임 사원과 비슷한 책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합자조합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았다면 이 배당은 출자 이행을 환급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변제 책임 한도에게 더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유한책임 사원과 똑같은 내용이죠. 다음 3번 질문.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노무나 신용 출자할 수 없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 사원과 똑같은데 다만 단서가 붙어 있는 게 좀 달라요.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출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조합계약의 정함에 따라 노무나 신용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합자회사에서는 절대 안 되는데 합자조합에서는 또 이걸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같은 감시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요원도 말에 하나요. 원칙적으로 회계감시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다만 중요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언제든지 회계감시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다음,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유한책임조합원은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이나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업무집행이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같은데 이게 또 다른 점이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이라는 단서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조합계약에 정함을 한다면 합자조합의 경우는 유한책임조합원에게도 업무집행권이나 대리권 같은 것을 부여할 수 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겠죠. 다음,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경업금지 의무는 무조건 자유입니다. 경업금지 의무는 자유고 다만 이 자기거래금지 의무는 부담시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조합의 경우는 그 동종 영업을 가지는 자들이 투자를 많이 하겠죠. 조합에 어떤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법인이건 개인이건 간에 동종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할 거라고 유한책임 조합원으로. 그러니까 경업금지 의무를 두면 그런 자들이 투자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 경업금지 의무는 부여하지 않고요. 또한 유한책임 조합원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경업금지 의무 내부적으로 업무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경업금지 의무를 굳이 둘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자기거래금지 의무에 대해서요. 유한책임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대해서는 이 자기거래금지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요. 자꾸 유한책임회사래.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대해서는 자기거래금지 의무 규정이 없는데 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해서는요. 명문의 규정으로 자기거래금지 의무를 두고 있다는 점이 좀 달라요. 아무래도 이런 내부적으로 조합계약에 따라서 업무집행이나 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뒀기 때문에 이 규정을 염려해서 자기거래금지 의무를 명문의 규정으로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야 되죠. 합자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1번 질문.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유한책임조합원은요. 그 사망이 퇴사 사유가 아닙니다. 유한책임조합원은 사망을 하더라도 상속이 되는 것이죠. 다만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이란 단서를 붙여놨죠. 이 유한책임조합원에게도 내부적인 업무집행이나 대리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염려해서 그렇다면 유한책임조합원이 내부적으로 업무집행을 한다면 그자의 사망을 어떻게 퇴사 사유로 조합원 지위의 상실 사유로 탈퇴 사유로 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업무집행권이나 대리권을 줬다면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을 둬서 사망을 조합 탈퇴 사유로 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규정인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질문. 유한책임조합원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권리 행사할 자 1을 정하게 되고요. 이를 정하지 않았다면 그 상속인들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중 아무나 한 사람한테 하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한명합자회사 똑같습니다. 다음,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유한책임조합원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더라 하더라도 조합을 탈퇴하지 않습니다. 여기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뒷부분까지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같죠. 근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달리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집행권이나 대리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이런 단서를 붙여놓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4번 질문. 수인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을 대리하도록 정했다면
자, 조합 대리에 대한 정함, 이제 조합 계약으로 정하게 되고요. 제3자의 조합에 대한 의사표시 뭡니까? 수동 대리죠. 수동 대리는 공동 대리할 권한 조합원 1인에 대해서 하면 조합원 전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게 되고요. 수동 대리는 늘 똑같습니다. 단독 대리가 가능해요. 다음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조합의 업무를 집행해야 된다. 이건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뭐 거의 없겠죠. 당연한 얘기니까.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는 2015년 이제 실제 기출 문제인데요. 앞에서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합자 조합까지 해서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